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사는 잘 하셨나요?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일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션 1 학교에서 사회로의 이행 지역 청년 일경험 거버넌스 사회를 맡은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회복지역 매니저 김보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 방역 지침 단계를 준수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객석에 계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션 이름을 보면 낯선 단어가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거버넌스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혹시 거버넌스의 뜻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강연을 듣다 보면은 거버넌스가 어떤 의미이고 또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버넌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세션 1의 포문을 열어주실 강연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민 광주청년센터 센터장님께서 다양한 주체들이 바라보는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과 방향성의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민 센터장님은 경실련과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요. 현재는 광주청년센터 센터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강연자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청년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수민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사실 표정을 읽지 못해서 제가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맞이할지는 아무도 몰랐고요. 저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 발표를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될지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그리고 제 감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 발표의 제목을 드러난 숫자, 드러나지 않는 청년의 삶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요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청년센터에서는 지난 10월 23일 날 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앞으로 청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다양한 숫자 속에서 청년의 삶을 진짜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리고 정책은 지금까지 이야기와 똑같이 가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늘 그 토론회를 중심으로 나왔던 자료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률 숫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8.9%라고 합니다. 36만 4천 명. 이 숫자를 보시면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지실까요? 저는 숫자만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청년이신가요? 저도 사실은 나이로 보면은 광주광역시 조례로는 청년입니다. 근데 기본법상으로는 이제 청년의 나이를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청년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이라는 건 누구일까? 물론 우리가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계속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는 청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조금 오래된 뉴스입니다. 스브스 뉴스에서 당신은 어디에선 청년인가요? 라는 이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모시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으면서 질문에 따라서 나의 출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질문을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1, 2년 단위로 집을 옮겨야 한다면, 옮겨 다니고 있다면 한 발 뒤로. 4대 보험을 받지 못한다면 한 발 뒤로.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면 한 발 뒤로. 이성 애인이 있는 척 한다면 한 발 뒤로. 어렸을 때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면 한 발 앞으로.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학교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종종 부끄럽다면, 말할 수 없다면 한 발 뒤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이 실험을 다 끝나고 났더니 청년의 출발선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개인의 일도 있지만 가족의 환경, 그리고 나의 성 정체성, 그리고 나의 학력, 그리고 내가 지역에 살고 있는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청년의 출발선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을 단순히 19세부터 34세의 연령에 있는 이 세대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각지대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통계입니다. 제가 숫자를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출발선에 우리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위기는 약한 고리에 더 큰 강한 충격을 줬습니다. 청년과 관련한 통계 중에 우울증 진단자가 증가하고 개인 파산이 20대에서만 왜 급증하고 있는가, 그리고 20대의 그 구직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사실 이 숫자 이면을 저희가 들여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의 그 우울증 환자 수는 20대에서만 7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낮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 사람의 현실을 보여줬는데요. 요즘은 가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우울증 환자 수에서도 20대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 지난해 2,951명에서 올해 8월 4,213명으로 4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립이라는 건 경제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회의를 하는 논의 과정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금융범죄에 이렇게 노출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싶어도, 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삶,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온라인에 은행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은행의 비상금 대출이라는 걸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 절반 이상은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비상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상금 의미가 아닙니다. 대출인데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에 불안정한 것을 이런 금융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던가 개인 파산이라던가 청년에게 발견되는 신호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출발선과 청년에게 느껴지는 우울증과 고립, 경제적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건 모두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하나의 청년으로 절대 호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일경험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니까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머릿속에 상상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학을 졸업하고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계약직으로 2, 3년 일하다가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그리고 지금 광주광역시나 정부에서 하는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수당만 받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을 하는 청년은, 청년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취업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는 같지만 다른 지원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청년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다음 정책 설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청년들의 일은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청년 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들을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면 저희가 그 정책을 만들거나 고민하는 수행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답변은 뭐냐면요. 일자리 정책입니다. 근데 고민했을 때 기본법이 통과됐다라는 거 일보다 청년의 삶 전반에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일자리와 같은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청년 세대의 불안한 삶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동만 하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접근 방식으로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의 불평등이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 고정소득을 얻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앞의 지표로 모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요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이제 찾아보면 요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호한 고용관계.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광주 청년센터에 소속되어 있죠. 저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 임기가 끝나면 취업 준비를 하게 되겠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4대 보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프리랜서로 고용돼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느 직장에 항상 고정 시간에 출근하지만 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었고 근로계약서를 써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 고용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증명하거나 혹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지표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배달 음식들 할 때 배달해준 노동자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어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7월에 장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5년간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2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213만 명 중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노동자라고 불렀던 업종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자영업자,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원이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청년으로 가볼까요? 이 모호한 고용관계와 비임금 근로자 중 청년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이 정도지 사실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보면은 자영업자 539만 명 중에 청년 자영업자가 86만 명인데 우리가 말한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타 자영업자로 들어가면 아직 포괄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청년센터에서 올해 상반기에 긴급하게 청년분들한테 식료품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요. 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형태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고 그들의 소득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소득을 증명해서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라는 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어디에 일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호한 고용관계 그리고 노동자 앞에 이름이 계속 바뀔 노동의 형태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난번 이제 저희 포럼 때도 이걸 변금선 연구원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 그림을. 뉴스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청년분들은 이 노동의 형태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대체할 수 있는 노동, 잊혀진 노동,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도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거리두기를 메꾸기 위해서 그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게 해서 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있고 그중에 청년이 있는 거죠. 저희가 청년센터에서도 인력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이제 취업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여기에 이번에 되지 않았다면 배달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네. 쿠팡맨 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직업이 문제라는 얘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 위험한 일도 거부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좁아진 취업문과 취업을 미루지 못하고 일터에 나갈 때 청년의 선택지는 어디인가? 그럼 그런 안전망은 만들어져 있는가? 라는 고민에서 저는 이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임금의 차이,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확대된다. 결국 위기는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16년부터 구의역 사고, 그리고 2018년 김용균 청년, 그리고 2020년 광주입니다. 한양산단에서 폐목재 공장에서 일을 하다 숨진 김재순 청년까지 사실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까지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가장 앞에는 청년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가 많이 이야기하시죠. 눈높이 낮춰서 빨리 취업해라. 중소기업에는 일자리 많다. 첫 직장이 1년 뒤 임금 고용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결국 다른 출발선과 그 출발선의 격차는 10년 이상의 간극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시작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표를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 2년대 전문대 졸업한 청년, 4년제 대대한 청년이 어느 경로로 가는가라고 봤을 때 첫 직장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청년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줬던 도표에서 임금의 격차 그리고 노동의 계급을 봤고요. 코로나 위기 이 상황에서 공무원과 안정적인 대기업이 그래도 위험해서 조금 괜찮구나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냥 지금 취업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번 취업하고 나면 이동성이 제한돼서 사실은 급격하게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정말 이거 힘들다, 어렵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거 할 수 있어? 라는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청년정책이 시작됐고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정책의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제 고민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표입니다. 일자리 개수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의 격차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 그리고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한 청년들이 이 계급의 차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수의 문제보다 질의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한겨레 기사가 나왔던데요. 구급 공무원 퇴직률이 20%가 넘더라고요. 20, 30대 청년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한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들어갔는데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청년분들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격차가 완화된다는 것은 내가 같은 노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말했던 출발선 이야기인데요. 이 출발선이 다른 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과정, 일자리 진입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일자리 진입 후에 모든 정책이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으로 보았을 때 청년 세대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평균 한 12개월? 1년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한 달에 평균 45만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건 45만 원은 정말 취업 준비만을 위한 겁니다. 식비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래서 한 달 생활비의 40% 정도를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항목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비용을 부모님한테 지원받거나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 최근엔 가족의 해체라든가 그리고 1인 가구 그리고 부모님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경험 드림과 그리고 교통수당, 드림수당 같은 것들이 청년들의 시간을 보장하고 그러한 고민 없이 일할 수 있는, 나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과연 그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는 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서 중요한 건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고, 그 준비 과정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그 차이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딤돌로서 청년분들이 수당과 일경험들인가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만드는 것을 광주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청년센터 일하기 전에는 청년들을 만나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들, 그리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만났는데요.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긴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도 이제 취업 준비 시간이 있었고 지역에서 이제 대학을 나와서 방송 작가를 꿈꾸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걸 지원해 줄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이모의 친척 언니가 저한테 보험을 깨가지고 150만 원 준 거예요. 근데 봐봐요. 학원비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통비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카데미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학원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아니죠. 경험을 쌓기를 원하죠. 근데 나를 받아줄 곳은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취업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원에 가거나 시간만 보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교통수당이나 드림수당은 4개월에서 5개월인데 청년의 취업 준비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그럼 5개월을 받고 나머지 개월 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정책이 달라져야 되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졌다면 수당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기간이나 방식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전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고졸의 저임금 청년이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느냐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요. 소득이 부족하고요. 숙련이 부족합니다. 멈춰야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전환을 할 것이고, 멈춰야 다음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럼 멈추지 없으니까 그 일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낙담하거나 아니면 고립되거나. 그래서 청년의 정책에서, 일자리 정책에서는 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확보하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숙련의 기간을 주는 것, 저는 그게 일경험 드림이라 생각하고요. 시간과 소득이 그 앞단계로 설정돼서 드림 수당과 같은 수당이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국 숙련되지 않아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이건 중장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청년 세대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은요.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을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청년 일자리 정책하니까 청년 세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과 산업의 어떤 구조의 변화의 어떤 결집체 같은 문제인데 청년 일자리 정책 하다 보니까 청년만의 문제인가? 그래서 저는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을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이걸 청년만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 혹은 복지 지원 정책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저희는 아마도 계속 이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중앙에서도 오셨고 청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을 빼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까도 저는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청년은 없다.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 정책도 한 가지 방법은 아니겠죠. 정부는 심플하게 해결하고 싶고 지자체도 심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청년의 문제가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그 연결고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섬세하게 세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같은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거고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청년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청년의 위기를 모두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청년 정책은 결국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변화로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는 정책의 총합적인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구급 공무원이 퇴사율이 높은 것처럼 청년은 내 삶, 내 가치, 그리고 내 삶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의 문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밖에서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서 보장하고 그것이 급여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가치적인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성세대 일자리로 진입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청년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그것이 경제적으로 안정망까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적인 거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노동의 변화들,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서울연구원 변금선 연구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쓰셨었어요. 30년 전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과학자, 선생님, 예술인이었다. 2019년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운동선수, 선생님, 크리에이터로 변했다. 그러면 저희는 10년 뒤에 이 일자리가 있을까요? 또 바뀌겠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일자리에 안정적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고 또 높은 소득과 정년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는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동의 의미, 직업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야 된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기성세대의 노동과 달라진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을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청년센터도 기존의 언어,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청년분들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했겠습니다. 제 발표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마쳤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질문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자리 정책에서 일자리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격차를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나 복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연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구문정 부센터장님께서 일경험 플러스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지역 청년의 지역 안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13통장 아시죠? 13통장을 지금 5기까지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 구문정 부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의 구문정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받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광주에서 나고 광주에서 학교를 다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로 인해서 광주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안착해서 살기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심도 있게 일자리 덕분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13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광주 13 청년들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와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해요.
혹시 자신이 보통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보통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보통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우리 13 청년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조금씩 경험치를 누적을 하다 보면 내가 보통 어른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이에요.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끊임없는 경쟁과 스스로에 대한 채찍 그리고 자괴감으로 제가 굉장히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과거의 어느 하루였습니다. 느닷없이 우리말로 뜬금없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평범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제 엄마가 제게 해주신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엄마도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인 엄마도 어려운 거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조금은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살면서 보통이 가장 어렵다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평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린 보통이라고 말을 하면서 각기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시각에서 보통이라는 기준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이라는 기준점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광주 드림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이라는 기준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본주의 사회, 우리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요즘 표방되고 있는데요. 현 사회에서 화폐의 가치는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화의 가치가 특히 우리 청년들의 노동의 가치도 화폐로 환원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를 한다라면 그 기준점이 중위소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위소득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 1번부터 100번째까지 있다고 할 때 딱 50번째의 그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중위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 정책 사업에 신청을 하시면 이 중위소득에 내가 포함이 되는지, 내가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또는 대상이 안 되는 청년인지 굉장히 많이들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 라는 상황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게 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숫자 안에 포함이 되셨습니까? 포함이 되셨다면 나는 중위소득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또는 이 안에 포함이 됐다고 나는 보통의 기준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단정을 했습니다. 네. 로버트 레이시 교수가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계급이 더욱 가시화돼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4개의 계급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계급을 바로 원격 노동자라고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전문직, 관리, 기술 인력이고요. 밖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화상의 일을 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작성 검토를 합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소득이 더 증가했다고 해요. 왜요? 여행을 가지 않아서 돈을 쓸 데가 없어서죠. 이들은 단지 재택근무로 인해서 좀 지루하거나 불안해졌지만 다른 세 계급의 노동자들에 비해 형편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계급은요, 필수 노동자들이에요. 이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밖에 나가야 해요. 그리고 대면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택배 노동자, 이 모두가 우리는 필수 노동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필수 노동자들은 사실 적절한 보호 장비와 정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모든 지원이 부족하고 또는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필수 노동자들은 위험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세 번째 계급은 무급론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 이제 기조 강연을 하셨던 이제 분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 약 25% 이상의 실업자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미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일부는 휴직을 하거나 또는 유급휴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만 920만 명이 해고가 된다고 하고요.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기업에서 해고를 당하면 이 건강보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급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긴급자금이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자신의 소득 분위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는 비상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이 비상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들을 케어하는 데 실패했고요. 긴급 재난금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요. 거기다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믿을 수 있는 기업들만, 서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킹 능력이 탁월한 곳들만 받아갈 수 있고요. 그 또한 고금리여서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낼 수 없는 곳들은 다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하고 무급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러한 절박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코로나19로 안전한 것보다, 그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경제를 재개방시켜라, 굶어 죽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다면 건강에 대한 위험보다 식탁에 올라올 음식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외국의 소요 사태들이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자입니다. 저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들이라고 해요. 감옥에 계신 분들 또는 빈민촌에 계신 분들. 네, 그래서 저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작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장비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곳들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AP통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조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33%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지만 이들 인구의 비중은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4개의 그룹 중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룹, 이 세 그룹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으로 와볼게요. 앞에 박수민 센터장님이 가져오신 그림과 동일한데요. 한국판 그림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어느 계급에 여러분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는 지금 청년으로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누구든 첫 번째 계급에 속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희망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격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그룹의 35%만 차지하고 있고요. 그 자리는 너무나 올라가기 힘들고 또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첫 번째 계급에 내가 속하게 된다면 그럼 나는 안전해지는 걸까요? 아니요. 필수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대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말하고 있어요. 필수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무급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터로 몰려 나온다면, 그리고 잊혀진 노동자들이 진짜로 잊혀진다면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네. 과거 청년의 이미지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틀면 예전의 청년 이미지는 열정, 패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때였다면 지금 미디어를 틀게 되면
니트, 포기, 자살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자괴감에 더 빠지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재난 세대로 불리우고 있는 청년들이 아프고 지친 상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다가 요즘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날 북극곰 멸종 위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북극곰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었죠. 갑자기 왜 청년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북극곰?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북극곰은 원래 이렇게 빙하 밑에 있는 이렇게 빙하에 숨구멍을 낸대요, 물범이. 그래서 물범이 숨을 실어 이렇게 물구멍으로 딱 숨을 실어 내려오면 엄마 곰이 아가 곰한테 빠르게 물범을 탁 낚아채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사냥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 북극곰의 사냥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빙하가 녹으면서 물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얼음에서 뛰어내려서 지나가는 고래의 머리를 찍어서 사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범이 고래를 사냥하는 건 생태계가 교란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북극곰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지구온난화가 북극곰의 생존 방식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나가고 경제 상황이 매우 빠르게 발달될 때, 나 때는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정도로 하늘 높이 오르고 올라갈 때 그때 노력하면 정말 보상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에 청년을 얘기를 그런 시각의 관점을 갖고 청년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 청년들이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정말 노력하는데 보상이 있을까? 보상이 있을까요?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13 청년들은 정말 너무나 열심히 희망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 드림 사업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할 줄 아는 청년들입니다. 노동의 배신, 긍정의 배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에 희망사다리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의 청년들은 아니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바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없는 흙수저는 결국 흙수저로 생을 마감한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수저 계급론이 청년들한테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참여 초반부터 우리 청년들이 막 힘을 내고 으쌰으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요. 선택하기 두려워했어요. 노동이 배신을 했고요. 긍정이 배신을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미 출발선만 동일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빈곤 퇴치가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문제 해소가 우선인 나라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한 책에서 저자는 우리나라를 기적을 이루었으나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피케티 지수를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용해인 의원실에서 발표한 건데요. 피케티 지수는 한 사회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지수 자체로는 불평등 정도를 직접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개 자본은 노동소득에 비해 소수에게 집중되어서 분포하기 때문에 이 배율이 높아지면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점은 지수의 상승 속도입니다. 용해인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이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2%인데 최근 2년 사이에 9.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저성장으로 국민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에 비해서 최근 2년 사이 자산 가격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라고요.
부동산 가격의 큰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이 옆에 보시면 빈곤율과 자살률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세계 1위를 항상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이기도 하는데요. 젊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지금 한국의 노인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늙어서도 쉬지 못하고 본인의 워라밸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지독히 가난한 세대가 또 한국의 노인 세대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살률을. 그런데 여기에 희망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만큼 시장소득 빈곤율만큼 자살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비난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이렇게 상충을 하면서 대결을 하면서 사회적 밸런스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광주 청년 드림 사업은요, 사실 이거를 떨어지기 전에 우리 청년들의 사업을 사회적 예방 차원에서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 드림 수당, 그리고 광주 청년 드림은행에서 부채 문제 청년들을 받아주는 이렇게 그 레이스를 도와주는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희망 사다리를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서비스, 일경험 드림 사업, 일삼 통장 사업까지 이 청년들이 이 레이스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노동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광주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굶주린 배를 채우지만 자산은 삶에 대한 생각을 바꿔나가게 한다고 하고요. 저희 청년들은 그렇게 드림 사업을 통해서 삶을 바꿔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사업은요, 청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권을 주기를 합니다. 경제적 자립도를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원을 하고요. 거절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당연히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이 청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삼통장 때문에 한숨 돌렸다고 했어요. 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신 탓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여가 넓어질수록 소외가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은요, 청년은 절대 소외계층이 아니거든요.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청년은 뭔가 불쌍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미래 세대를 짊어나가지고 우리와 함께 세금을 함께 우리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은 지역사회 지지망에 체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역과 기업들은 청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정착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서 변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보탬이 되고 내가 다시 기부나 지원을 하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PT에 없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거버넌스는요, 유엔 개발 계획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는 행정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정책을 만들고 폐쇄적인 거버넌스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 단계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그 다음 단계는 열린 거버넌스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거버넌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청년에게, 사람에게 투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동이 존중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보통의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나와 당신,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문정 부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강연을 들으셨는데 네 분의 강연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무슨 질문을 할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변인 강한솔님께서 지역 청년 정책과 참여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한솔님은 저희 2기 드림 청년이셨는데요. 대변인으로 돌아오셨네요. 네, 강한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당 대변인 강한솔입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는 이 직책보다는 다른 직책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더 많은데요. 오늘 대변인이라는 직책으로 처음 발표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시당의 입장보다는 청년으로서의 이야기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이런 청년들의 참여를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저는 일 경험 드림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뭔가 수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앞에서 센터장님과 부센터장님이 이런 수치에 관한 이야기를 마침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2017년 청년 참여자입니다. 이 청년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요.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면 대부분 기관이나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사회복지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 같은 경우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 이행기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투자,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역할, 이 시간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요. 이 시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이런 상황은 대부분 운명처럼 다가오죠. 일경험 드림 사업이 알게 되었고 그때는 3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이 일경험 드림 사업을 받게 되면서 포기할까 했던 그런 시기를 프로젝트를 이제 안정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이 일경험 드림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 사례 B는요. 2018년에 3기 드림터의 참여자입니다. 기업의 이제 대표였던 거죠. 이 청년은 26살이었어요. 자기가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되게 멋있다고 해 주었지만 실제로는 무급의 노동, 과노동,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비임금 노동자에 속해 있는 청년이었죠. 일은 많다 보니 다른 친구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또 이 사례도 운명처럼 일경험 드림 사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친구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을 받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얻게 된 거죠. 이 사례 B 또한 이 일경험 드림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도 잠깐 해주셨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 A형과 사례 B는 바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야기 담지를 못했던 사례 C까지도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렇게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무급으로 경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른 청년이 안정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저 또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변동이 되면서 4대 보험을 1년 정도 이상 든 노동자가 있는 단체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생기면서 저희 단체, 저희 회사는 이제 아예 신청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그때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단체이구나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어졌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취준생, 학교를 벗어나 사회 이행기인 대표의 역할을 거쳐서 지금 또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로망이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자리와 같은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여러 자리에 나가고 있기도 하고, 또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앞에 사례 A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을 활동까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분야이죠.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의회에서 공통점을 찾게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옆에 파랑 색깔로 되어 있는 정당인데요. 많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치는 매일 싸우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정치와 포함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정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이런 모든 일들은 정치이고 정당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하죠.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왜 중요한 거이고,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정치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걸까? 저는 이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효능감, 저는 청년들이 낮은 정치 효능감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하고 학원을 다녀도 그곳에서 효능감을 느낍니다. 내가 공부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치에 참여했을 때 그만큼 만족감과 효능감을 얻게 되나요? 대부분은 청년들한테 너희가 당사자니 너희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지만 청년들이 이야기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많은 어필을 했지만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돼버린 것인데요. 이렇게 청년들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내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신과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불신과 무관심은 절대 정치에서도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도 좋은 소식은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정치와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여전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노력들은 정당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당에서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저는 오늘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의 입장으로 저희 청년의 입장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윗줄은 사실 뻔한 이야기예요. 청년위원회를 조직을 강화시켜야 한다. 당 안에는 그냥 일반 당원처럼 활동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인 청년이 포함될 수 있는 곳은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인적 네트워크나 물적 자원이 이제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당 활동을 하면서도 그 입지를 넓게 펼치기가 어려워요. 저 또한 당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지가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당 입장에서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를 강화시켜서 그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해년 그리고 매달 되게 많은 당원들이 당에 입당을 하는데요. 정말 당에 궁금해서 입당을 하기도 하고 내가 뽑고자 하는 어떤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입당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온 당원들은 도대체 이 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소속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입 당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고요. 신입 당원에게 의무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좋은 것은 잘 따라서 청년 당원들을 양성하고 인재로 영입만 하는 게 아니라 육성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년 가산 제도입니다. 이거 이야기도 되게 많이 이슈가 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당내에서 경선을 하거나 공천을 받을 땐 청년 후보자에게 청년 가산점을 제공을 하는데요. 각 당마다 당원이나 당규에 나와 있기도 하고 나와 있지 않기도 하는데요. 더불어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같은 경우 득표수의 25%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신인 정치인에게는 또 가산점을 부여해서 다른 결과의 평등을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는 당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른 청년들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두 알고 있듯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청년 정책의 활성화는 매우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가 당에서는 당의 미션과 비전이 있는 것처럼 매번 선거 때나 아니면 각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들은 자신들이 이행하고자 하는 약속을 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많이 들었다시피 청년은 표가 되지 않으니 표가 많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른 청년의 정책보다는 다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당 자체에서도 그런 표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목적을 설정을 하고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의 이제 임무로는 청년 가산 제도와 다양한 정치 일자리인데요. 청년 당원 연령 설정과 다양한 청년 일자리인데요.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청년을 기본법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면 청년은 39세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당 같은 경우는 청년을 몇 세까지로 보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당에서는 청년을 45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으로 45세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만나는 47세까지는 청년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20세에 나오고 싶어하는 20대, 30대의 청년 당원의 입지와 40대의 청년 당원의 후보자의 입지가 다름에도 똑같은 청년으로 똑같은 가산점을 받게 되니 아무리 청년 당원에게 가산점을 제공한다고 해도 똑같은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45세고 40세로 잠깐 낮췄다가 다시 또 45세로 올라오게 됐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35세를 청년 당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당원의 기준은 사실 피선거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선거권은 청소년들 때 18세까지도 낮춰졌지만 피선거권은 25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25세니 27살이 지나야 출마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기준인 40세였더라면 27살에서 40세 이에 그 사이에 있을 때만 청년으로 출마가 가능한데 또 선거는 매년 열리는 게 아니죠. 4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그 안에서 기회는 2번 정도밖에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의
청년들이 정치 참여가 적은 이유는 단순히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기보다 이런 기준 안에서 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청년으로 인정받고 시도할 수 있는 보장의 기간이 시간이 짧은 이유도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 당원의 연령과 피선거권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양한 청년 관련, 정치 관련 일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청년들이 많은 일 경험과 인턴이나 뭐 스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결국 나중에 내 미래, 내 취업이나 내 역량을 위한 그런 관련된 곳에서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에는 청년들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정치계는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독일과 또 비교를 했을 때요. 뭐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이렇게 수를 비교했을 때요. 한국은 약 4,3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독일은 약 9배, 33만 7,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선거를 하기도 하고 정치 관련된 도움을 가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도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은 더더욱 정치 효능감을 잃게 되고 정당 안에서도 청년들은 그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느냐, 뭐 부모님의 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를 버텨나가는 사람만이 정당 안에 남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은, 더 높은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일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꼭 해야 하는 일, 오직 그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 청년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 이 순간은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이 함께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뭐 청년센터, 뭐 그리고 금융 이런 뿐만 아니라 이 정당 쪽에서도 청년과 함께 열심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정당에 있지만 청년 당원의 입장으로 함께 고민하고 저 청년들이 더 높은 정치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한솔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 청년과 차별한 주제로 우리 국무조정실의 곽상희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곽상희 사무관님은 저는 감히 우리 청년드림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2017년도부터 청년드림 사업을 만든 장본인이시기도 하시고요. 누구보다 광주 청년의 문제를 고민하시고 저희와 함께 울고 웃었던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강연 곽상희 사무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곽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기차를 이제 타고 오는데 조금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고향에 돌아온다 혹은 친정집에 돌아온다 좀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청년들을 좀 만난다는 또 그런 설레임도 같이 있었습니다. 앞에 사실 우리 오전 세션도 제가 오면서 기차에서
이 온라인으로 이걸 보면서 유튜브 중계를 보면서 아, 이게 세상이 참 바뀌긴 바뀌었구나.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실시간으로 이걸 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주희 박사님께서 굉장히 속사포 랩으로 쇼미더머니처럼 속사포 랩으로 하시는 걸 보시면서 아, 추 박사님은 지코 수준인데 저는 아무래도 크러쉬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시간도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청년들한테 이 시간이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미가 없는 이 시간을 왜 여기 주최하시는 분들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면서 왔습니다. 그건 어쩌면 광주 청년 정책 혹은 이 일경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정책, 더 나은 지원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싶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일경험 거버넌스 그리고 다양한 실험들이라고 잡았는데요. 이제 그 앞서 통계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보통은 항상 일을 시작을 할 때 통계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쭉쭉쭉쭉 통계를 말을 하면 뭐 이렇게 우리 청년의 인구가 사실은 지금 한 1,000만 명이 넘는 거니까 5천만 인구 중에서 5명 중 1명은 청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5년 후에는 청년의 인구가 한 2%는 지금 줄어들 거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도권 인구 절반이고 청년의 또 비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대 청년 유출이라는 거는 그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라는 거는 많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테고 청년 정규직 비정규직 수준 어렵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이 지금 한 70% 고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진학하는 청년들이 70%라고 해요. 그러면 고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은 또 30%라는 거잖아요. 뭐 체납금이라거나 혹은 뭐 조기 취업 감소 이런 것들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 단독 가구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청년 단독 가구가 뭐 한 8년 사이에 2배 넘게 좀 증가한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에 따라서 청년의 어떤 가구 부담이라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이 10명 중에 1명으로 나타난다 등등등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청년 한 명 한 명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 그럼 청년을 설명하는 사례들이라는 것을 제가 그 일경험 사업 이번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수기집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2가지 정도 지금 이 지점에 있는 좀 그 모티베이션을 받았는데요. 하이라이트 어디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저쪽에 계시는 청년은 사실은 이제 읽어보면 오래 좀 장기 미취업 상태가 있었다라는 사례였고요. 이쪽에 있는 청년은 이 일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숙련해 가는 과정, 직업 훈련으로서 숙련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2개가 어쩌면 이 일경험 사업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앞에 통계와 사례를 제가 굳이 설명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를 경험하게 되면서 2가지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저런 통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청년들의 사례들, 청년들의 지금 삶의 모습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이 2개는 결국 톱다운과 버텀업이 같이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 톱다운과 버텀업 이 2가지 의미에서 지자체가 이런 사례들을 자꾸자꾸 만들어주는 것, 발견해내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이 2017년에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의 톱다운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보텀업의 방식이 여기에 딱 실현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경험 사업이 처음에 2017년에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행안부에서 시작됐던 2018년 3월 15일 그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에 담겨 있는 건데요. 이때 이제 에코 세대라는 거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네. 제가 아까 스팟라이트를 못 쐈는데 다시 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전쟁 이후에 이제 인구가 많이 있었던 세대의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때 이제 그 구직활동 20대 후반의 구직활동 인구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때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됐던 게 2018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활동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이행이 지체되면서 구직활동의 기간이 지체되는 것의 문제들, 그리고 앞서 박수민 센터장이 말씀하셨던 뭐 한효셉 박사의 뭐 그 첫 입직이 1년이 늦어지면 뭐 한 10년 사이에 4%나 4%에서 8%의 임금이 감소한다라는 뭐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 구직 활동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 그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한 사례, 드림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이후로 지금 나온 대책이 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고용안전 특별대책이 20년 4월에 나왔고요. 20년 7월에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때 핵심이 여기 보시면 스팟을 또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일 경험이라는 게 담겨 있죠.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일 경험을 지원하겠다. 이게 사실은 고용부 중앙부처에서 일 경험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는 지금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일자리와 함께 같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이제 핵심들을 좀 담고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19의 뭐 국제적인 진단, 청년에 대한 진단도 청년들에 대해서 빠른, 그러니까 소득 안정과 함께 빨리 교육 시스템과 연결해야 된다라는 국제 진단. 그다음에 또 국내 진단에서도 저기 이제 박스표를 보시면 2020년 지금 상반기에 보시면은 쉬었음이라는 비경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이게 이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이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일경험 드림 사업 혹은 일경험 광주 청년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청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정의되는 것은 이행과 안착 두 가지 측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동시에 노동시장으로 진입은 했지만 사회인으로, 노동자로서 혹은 사회인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이행은 일경험과 소득보장의 의미를 담고 지원의 방식을 도구를 취하고 있고, 안착은 현재의 지금 불안정 상황들을 해소하는 건데요. 이때 불안정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을 시작을 했지만 일을 했다가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이것들을 지금 반복하는 상황들입니다. 그 청년 정책은 크게 이행과 안착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이행의 앞단계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행의 단계에 있는 것이 지금 일경험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때 이 이행은 또 양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에서 이행, 하나는 또 노동으로 이행,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것을 저는 일경험 사업이 이 두 가지 축의 가운데에 있는 저 이행의 자리에 일경험이 하나의 도구로서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광주 청년 일경험 들으며 성과와 의미라고 했을 때 일경험을 축적을 많이 하셨나요? 우리 여기 계시는 청년들이? 일단은 체험과 훈련, 숙련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소득보장, 그다음에 사회적 연결을 했다라는 것인 건데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10분 전.
소득보장과 사회적 안개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앞에 발표하셨던 세 분들이 사실 다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우리 뭐 청년센터, 그다음에 우리 금융복지센터, 그다음에 참여를 말씀하셨던 강한솔 대변인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일경험 사업 안에 왜 이것들이 같이 담겨 있었는가라는 걸 보면 일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 일경험은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일종의 소득보장이라는 잡개런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청년들과 되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함께 좀 참여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자라는 세 가지 의미들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이 그냥 지금까지로 충분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코로나 위기라는 것들이 사실 거의 고용시장들 혹은 기업들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지역 기업들, 광주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을 했던 곳인데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광주 청년들에게 기업 현장에서 일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숙련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려고 도왔던 그 첫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이거를 급속하게 지금 촉진시킨 것이 코로나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디지털 경제로 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디지털 경제를 교육하고 훈련해줄 충분한 자원과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 광주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과충이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과연 디지털 경제를 얼마나 알까? 내가 어디 그 직업훈련 내일 배움 카드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과연 디지털 경제를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나? 요즘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 빅데이터 코딩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당연히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누구도 지금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지점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경험이라는 하나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교육에서 일경험, 그 다음에 일경험에서 노동이라면 이것들이 굉장히 융합적으로 담겨 있는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라는 건 앞서 설명드렸던 톱다운 방식의 중앙정부가 있고 버텀업 방식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통계를 보는 중앙과 그 다음에 사례를 말해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만나는 지점들을 무엇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각 단위마다 필요한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지금부터 일경험 사업이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육, 그 다음에 또 일경험을 중심으로서 노동, 취업이라면 지금까지 일경험은 기업들과의 관계 혹은 그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과의 관계에 많은 그 거버넌스를 만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단계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노동 환경, 본인들이 지금 취업해야 되는 고용,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 속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화되어 있었던 노동 취업 이전에 학교 교육이라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 교육 훈련이 담겨져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교육을 해서 필요한 주체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일경험 전 단계, 프리 단계의 거버넌스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런 이제 질문은 같이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경험에서의 그 프리 단계라는 것이 기존의 뭐 교육청,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교육청, 대학의 단계들도 있고 여러 직업훈련 기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지금 있는 이게 광주가 지역이다라는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건 어쩌면 또 한편 디지털 경제, 아까 제가 기차에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올 수 있었던
이런 형태의 어떤 디지털 경제 혹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좀 고민들도 지금 시작을 할 때인데, 사실 그 답은 저도 모르고 아직 그 누구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처음에 제목으로 걸었던 일경험 거버넌스, 그리고 다양한 실험들이라는 것인데요. 거버넌스라는 게 아주 다양한 단위들이 개별 저 곽상이 혹은 또 누구들의 의견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들이 보텀업 방식으로 올라갔을 때 살포 방식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광주가 이 일경험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잡개런티를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교육 상담의 내용들을 갖고 있었던 이 사례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이 내용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또 다시 디지털 경제 혹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 중요한 현장의 사례들이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함께 좀 고민하고 찾아내서 보통업으로 올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청년 일경험 거버넌스에 대한 네 분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네 분의 강연자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들으시면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그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강연자님 착석해 주시고요. 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오전 순서와 마찬가지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해주세요. 우리가 그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또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연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있는 분들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사회자로서 마지막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앞으로 거버넌스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상희 사무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세요. 저는 근데 오전에 우리 추주희 박사님의 지코랩보다 제가 뭔가 더 속사포 랩이었다는 방금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를 이제 더 추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청년 정책은 융합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분야별로 각각의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뭐 국토부,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해서 국토부,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한 고용부 등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그 협의가 진짜 많이 지난하고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면서 깨닫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이제 일을 한 지가 1년 정도 되어가는 신입 직원이잖아요. 근데 깨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혹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조정해가는 이 과정이 중앙부처에서에는 매우 또 중요한 것이고, 또 한편 지자체하고 이제 저희가 한번 협의 회의를 몇 번을 개최를 했는데,
지자체는 또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많이 주세요. 그래야 청년들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이라는 게, 재정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구들을 서로 어떻게 밀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앙과 지자체의 또 거버넌스인 거고요. 그럼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는 왜 청년 정책이 융합 정책이어서 이 거버넌스도 융합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것인데요. 청년 정책, 그 일경험 사업이 기본적으로 일자리 정책이라기보다는 소득도 보장해주면서 청년들에게 일종의 여기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융합성을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 대한 거, 혹은 또 일자리 시장을 잘 아는 곳, 혹은 또 청년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단위들이 함께 어울려야 이 청년 정책의 융합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행을 촉진하겠다라는, 혹은 이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좀 여러 단위의 거버넌스를 좀 고민해야 될 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라는 것이 수기집에 담겨 있는 개별 청년 한 명 한 명들의 목소리인 건데요. 청년들이 나 지원 받았으니까 좋아요 라는 것뿐만 아니고, 해보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형태의 사례들, 직접 해봤던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들을 여러 개로 모으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수많은 의견들이 되고, 그 의견의 집합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충분히 개별 한 명 한 명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그것들을 또 모아내는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신하고 했을 때 이 광주 일경험 거버넌스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한솔 대변인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기 어렵다는 거를 급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말도 되게 청년스러운 것 같을 것 같은데, 앞에 사무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직접 와서 말해라기보다 이미 말해놓은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얼마나 관심 있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당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접 의견을 말로 말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청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 청년이 더 많으니 우리가 얼마나 숨어있는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들의 유입을, 청년들의 적극성을 돕기 위해 정당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를 느끼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름 속사포 랩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3분 전입니다라는 그 간판을 보고 아직 반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요, 굉장히 많은 거버넌스들이 시도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주체는 청년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었지만, 저희 청년들이 처음에 사업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굉장히 저희가 많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학습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자. 그리고 안전한, 적어도 저희 사업 안에 들어왔을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망을 지원해 주자. 그리고 이들이 이 사업을 나갔을 때 적어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한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경험 드림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우리 청년들의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원의 한계, 시간의 한계 있습니다. 그런 일경험 드림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버텀업, 탑다운 방식 두 개 다 아주 유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주체로서 청년들의 책무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경험 드림 사업 안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성장해 나가고 있고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말을 굉장히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표현들에 저희가 굉장히 더 많이 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욱 우리 일경험 드림 사업과 함께 우리 광주 청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긴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청년의 목소리인데 저는 그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분들, 아무리 유튜브나 온라인 공론장을 하지만 그 온라인조차 참여할 수 없는 이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빈곤층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요.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곽상희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법 통과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지역에서 새로운 사례들이 발굴되어야 되고 수도권의 청년과 지역의 청년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그 차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의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은 반드시 아주 기본적인 권리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경험 드림과 광주 청년센터 그리고 드림은행 그리고 13통장과 같은 곳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목소리가 절대 놓치지 않도록 광주는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버넌스가 낯선 의미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강연자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이해하고 한 발 거버넌스에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 청년의 정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또 우리 청년분들, 우리 일경험 드림 청년분들께서도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신 관객 여러분과 또 강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 세션은 3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3시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